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 상담 진행을 맡은 양한나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고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두 변호사분 소개해드릴게요. 김서한 변호사님 그리고 최종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이블의 김서한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해랑의 최종인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고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들어오는 거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 법령에서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예, 그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응급 환자가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병원의 응급치료비를 일단 부담하고 네. 추후에 개인에게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응급의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를 거부하지 못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의료비를 대신 내주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된 하나의 사회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필요한 제도인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지 누구나 다 이용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예, 응급의료비 지불 능력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만 네. 법률이 정한 응급 증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능한 응급 증상은 신경계통, 심혈관 계통, 중동 및 대사장애, 외과안과, 소아 청소년과, 정신과 등이 해당되는데요. 단순히 응급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는 없고 응급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는 걸 텐데 일단 병원으로 먼저 가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간단합니다. 굉장히. 네. 예. 응급실 접수를 일단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직원에게 일단 환자 신분 밝히고요. 네. 신분증 통해서 네. 응급치료 증상 얘기하고 치료를 받은 후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이용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병원 측에 이제 비치되어 있는 응급진료비 미납 확인서를 작성하시고요. 네. 병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작성하신 주소로 청구서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대지급금을 그때 이제 국가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청구서가 날라오면 그 후에 지급하시면 네. 되는 건데 납부 방법이 궁금하고요. 기간도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간이 되나요? 예, 응급의료비 상환은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지서로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 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감액은 불가능하지만 무이자로 12개월 이내 분할 납부는 가능하고요. 하지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소송 당할 수도 있고 강제 집행당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본인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지 먼저 확인을 확실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 의료기관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 상급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의원, 조산원,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나 네. 포함된 구급차, 응급 환자 이송을 허가받은 차 이런 게 전부 다 모두 이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용이 가능한 병원에서 이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세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고요. 네. 그럼 그쪽에서 이제 해결책을 찾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일단 대불제도라고 해서
대신해서 지급해 주는 거지만 네. 그거를 이제 공짜로 지급해 주는 건 아니에요.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죠. 네. 그래서 네네. 상환 의무자가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때에는 이제 국가에서 재산 상황을 파악해서 강제 집행 절차나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정말 힘든 분들은 정말 먼저 받고 그 금액만 다시 네네 맞습니다. 갚으면 되는 예, 거죠. 이제 좀 분할 상환을 하시면 되고 뭐 유예 제도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응급 의료비 대불 제도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셔서 응급처치가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미리 나라로부터 돈을 먼저 받아서 지불하고 나중에 갚는 제도라는 거 들어봤습니다. 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와 관련해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법제처 홈페이지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통해서 자세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법률적인 고민으로 전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고민 상담 접수가 가능하니까요.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전화가 들어와 있는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저기가 목욕탕에서 일을 하는데요. 네. 네, 손님이 네. 일하는 분하고 저를 많이 팼는데, 네. 그래서, 패는 도중에 그분이 머리카락 잡고 엎어치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쪽에서는 2주 진단이 나왔나 봐요. 그래서 네. 그 경찰서에서는 쌍방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쪽 분도 다치셨고 상담자분도 다치셨고요. 예, 저는 안경 쓴 상태에서 네. 한 7, 8차례 맞고 이빨 네. 세 개가 흔들리고 임플란트를 2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얼굴이 많이 맞아가지고 그 폭행으로만 2주 나오고 이빨이 4주 나왔걸랑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요. 혹시 그때 상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폭행 사항이 일어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네.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는 불나면 움직이는 거, 벨 울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먼지가 있다면서 이 사람 붙잡고 시비하고 저 사람 붙잡고 시비하고 여기 일하는 분들도 맞았걸랑요. 네. 그냥 묻지마, 그냥 뭐 중국 사람이냐고 욕을 하면서 네. 마구 때렸어요. 그냥 정말 뭐 먼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네. 일하시는 분들, 종업원들을 폭행을 하신 거네요. 네. 네. 너 중국 놈의 새끼지 하면서 마구 저도 그렇게 당했고. 네. 내가 네. 한국 사람이라고 그랬는데도 네.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욕하면서 네. 무차별하게 폭행을 왜 했어요. 그러셨을까요? 혹시 그분은 그냥 손님이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 뭐 법적 조치는 안 취해 보셨어요? 경찰서를 가신다거나. 경찰서는 갔다 왔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셨나요? 아직 조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더 자세히 이 상황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조사를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실 텐데요. 변호사님 말씀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그 아픈 곳은 많이 나으셨어요? 예, 이빨이 자꾸 통증이 계속 와요.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예약해놨습니다.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맞으실 때 뭐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뭐 가격을 하거나 뭐 의도적으로 가격한 게 아니더라도 이제 막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저항을 하다 보면 뭐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증인이 것도 있어요. 증인도 있어요. 예. 증인은 뭐 누굴까요? 이 목욕탕의 뭐 예. 손님이에요? 아니 일하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이. 일하시는 그분이 분. 자세히 다 봤으니까.
근데 지금 경찰은 쌍방폭행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때린 데가 없걸랑이 네. 이제 내 머리카락을 자꾸 엎어치게 하면서 의자에 걸려가지고 네. 뒤꿈치하고 네, 그냥 그러니까 아주 본인이 경미해요, 경미. 본인이 뭐 가행위를 하다가 어디다가 부딪혔다라는 거네요, 결국엔. 예예예. 네. 뭐 아까 전에 들어보니까 그 가해자라고 하는 분이 전치 2주를 예예. 얘기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예. 네, 뭐 일단은 뭐 전혀 뭐 반격하고 이런 게 없었다라고 하면은 쌍방폭행이 성립을 하기는 어렵죠.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일단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해자가 뭐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안 때렸다고 경찰서에서도 그래요. 안 때렸다고. 자기는 안 때렸다. 그거는 사실 뭐 주변에 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많았죠. 네. 3월 2일 날이라요. 많았어요. 또 이제 뭐 다른 그 목욕탕 손님들도 많았을 거고. 예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야 뭐 다툼의 여지가 없겠죠. 일단 그리고 지금 상담자분께서 이미 뭐 2주, 4주 진단서를 끊어서 가져가셨는데 네. 이제 경찰이 그 말을 믿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폭행하지 않았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폭행 사건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네. 뭐 보통 쌍방을 주장을 해요. 그 가해자가. 네. 그럼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도 일단 뭐 그 말을 고지고대로 다 믿는 건 아닌데 일단은 보통 싸움으로 좀 많이 이렇게 수사 방향이 왜곡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지금 그날이 3월 1일이라고 해서 뭐 목욕탕에 다른 직원들도 있었을 거고 손님들도 많이 있었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분들을 참고인으로 좀 조사해 달라라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영업 시간에 그 사고가 일어났걸랑요. 근데 네. 그게 영업 방해가 되나요? 소란죄가 되나요? 영업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영업 방해는 뭐 되려면 위계, 그 위력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 거기 목욕탕에서 일하시는 종업원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해서 폭행을 했다. 그리고 지금 상담자분 말고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폭행행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위력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건 업무 방해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관한테 얘기를 한번 어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하나 더, 그 아까 전에 그 가해행위를 했던 분께서 뭐 중국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정 국적을 뭐 비하하면서 예. 이제 뭐 욕설을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건- 이제 예. 거기에 이제 다른 손님들도 많이 계신 곳에서 예. 3월 많이 1일이었으니까 사람이 많았는데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형법적으로는 모욕에 해당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그분이요. 네네. 전과도 있는데요. 네. 되게 사람이 도도하고 건방 떨어요. 막 형사라고 자기가 형사다 하면서 그 형사라고 거짓말했으면 그거는 또 경범죄 처벌법에서 얘기하는 관명사칭죄라는 게 있어요. 예. 이제 거기에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난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 그래서 나는 뭣도 모르고 맞았걸랑요. 일방적으로 네. 형사라면 좀 그렇잖아요. 죄가 없어도 좀 아니죠. 꺼린 뭐 형사가 상태잖아요. 때리면 안 되죠.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그 억울하시잖아요. 근데 억울할 네.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상담자분께서는 좀 경찰이 때리면은 좀 뭐 일단 뭐 맞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약간 조사를 받을 때 그럴 때도 좀 주눅 드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 부분이 그런 건 제가 좀 있었어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고 그 경찰관 분들께서도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주세요. 보통은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근데 좀, 네. 경찰이 아니면서 경찰 행세를 하고 막 너무 뻔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건 많이 현장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건 현장에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뭐 수사기관 앞에서 뭐 움츠러들 필요가 없잖아요. 당당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처벌을 촉구할 수가 있는 거고 수사기관이 그 사건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다른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필을 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설한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경찰을 사칭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처벌은 경미합니다만 관명사칭죄라는 범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영업 시간에 목욕탕에 와가지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패고, 그건 충분히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하는 위력에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수가 충분히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다만 이제 쌍방폭행으로 경찰이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담자분 혼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 현장에 있었던 다른 직원분들, 최대한 많은 분들, 뭐 가능하다면 뭐 단골 손님이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가능하신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한테도 요청을 드려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움츠려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너무 뻔뻔해가지고 사람이요. 막 치가 떨려요. 잠도 못 자고, 막 정신적인 피해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정신적인 피해는 나중에 뭐 민사로 보상을 받으셔야죠. 그 이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임플란트 비용도 청구할 수 있고, 뭐 요즘에 뭐 임플란트가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임플란트도 교체 주기가 있어요.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뭐 합의 봐주고 막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뭐 공탁이나 나중에 걸으면 걸을까. 공탁은 어차피 지금 상담자분 뭐 인적사항 모르면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문제될 것 같진 않고, 이제 나중에 별도의 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사건이랑 별개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거기에 이제 위자료까지도 포함돼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억울하시고 하면 배상은 받으시는 게 좋으니까요. 네, 그래서- 시청자님, 네. 예. 지금 어쨌든 그 피해자 입장이신 거잖아요. 상대방이 잘못을 해서 피해자 입장이신 거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 한다는 변호사님 말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 상황 목격하신 분들 참고인 조사 꼭 부탁을 드려서 같이 네. 경찰서 가셔서 조사를 잘 받으시면 잘 네.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잘 해결해 보시길 바랄게요. 예,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상황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쌍방폭행이 아닌데 네. 만약에 당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결정이 쌍방폭행으로 났다. 네. 그럴 경우는 혹시 처벌을 안 받게 되나요? 그 사람이? 아니요, 쌍방폭행으로 판단이 되면은 네. 처벌을 면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 그쪽으로 네. 안 가게 가야죠. 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쌍방폭행으로 인지했다라고 하더라도 네. 경찰이 그렇게 인지했다라고 하더라도 뭐 네. 기소라는 건 결국 검찰이니까 검찰 단계에서 한 번 더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네. 뭐 그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뭐 정식 기소가 안 돼서 약식 기소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의 신청을 하면은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절차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 항상 쌍방폭행이 아닌데 쌍방폭행으로 좀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면 네. 수사기관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네. 뭐 2주 정도의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병원 가면 나올 거예요. 아, 그런 거는 대단히 네. 경미한 어, 이제 상이기 때문에 네네. 뭐 그게 이제 쌍방폭행의 절대적인 증거가 되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의 정황, 그리고 특히 목격자, 그리고 CCTV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네. 한다면 그 보관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CCTV 영상을 확보해 놓는 거, 네. 그런 절차들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역시 증거를 잘 확보해 두는 게 그렇죠. 좋군요. 네. 네. 그리고 시청자분께서 공탁을 걸까 걱정을 하셨는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하시긴 하셨는데 네. 공탁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뭐 거부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공탁이라는 거는 이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사죄의 표시로, 그러니까 이제 공탁이라는 건 뭐 민사 형사 다 있습니다만 네. 형사 사건에서 말하는 형사비금 공탁이라는 거는 이제 가해자가 이제 사죄의 표시로 일정 금액을 공탁소에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되거든요. 뭐 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아, 근데 그걸 모르면 공탁을 할 수가 없죠. 네. 근데 그걸 가해자가 어떤 식으로 알게 돼서 공탁을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걸 다 수령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공탁부 회수동의서라는 거를 쓰면 내가 그건 안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시면 네. 이제 공탁이 뭐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공탁을 받는 거를 공탁금을 회수하는 거를 동의를 해줌으로써 공탁에 대해서 거부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쌍방 폭행인지 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폭행인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사건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피해자가 되신다면 주변에 있던 분들께 꼭 참고인으로 함께 가자 이렇게 좀 부탁을 해주시고요. 또 CCTV 이런 증거 자료를 좀 확보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들어와 있습니다.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아, 네, 잠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다시 한번 걸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들어왔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때문에 전화 주셨나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네. 2007년도에 사업을 하면서요. 네, 여보세요? 네, 말씀 계속해 주세요. 시청자님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예, 부조가 났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파실 신청을 하는데 네,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가 1년 전에 부자라기 전에 형님 앞으로 돌려놨어요. 아니, 형님한테 이게 해줬어요. 네, 그랬는데 그때 파산 신청하려 했더니 제가 주택에 있었는데 주택이 경매 되기 전까지는 파산 신청이 안 된다라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경매가 난 후에 다시 파산 신청했더니 형님한테 집 이전 관계에 대해서 그래서 또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더라고요. 네, 예, 그 후로 10년 기다려 파산 신청하려고 했더니 그때 법인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계속 국세청 세금이 계속 해년마다 날라오더라고요. 네, 세금이요. 예, 예. 네, 이제 누적 금액이 계속 이제 이자가 쌓이고 해가지고 거의 한 9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제가 못 내잖아요. 네, 예. 그래서 파산 신청하려 했더니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딴 일마다 일 노동 있잖아요. 일용직으로. 네, 네, 야, 그걸로 건설에 이제 계속 일 다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파산장 하려고 했더니 제가 저 통장을 못 쓰고 아들 통장을 임금을 받았거든요. 네, 그러는데 신청하려고 상의를 했더니 아들한테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꺼려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파산 신청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네. 좀 궁금해서요. 파산 신청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일하고 계신 것에 임금을 아드님 명의 네. 통장으로 받고 계시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몇 가지 좀 질문 드리고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예. 2007년에 부도가 났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법인을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그 법인의 본인이 대표이사셨나요? 예,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예, 예. 1인 회사였나요? 100% 지분? 그렇죠. 제가 거의 한 70% 정도 제가 주고 잡고 있죠. 어쨌든 과점주주셨고 주식회사였던 거죠? 예? 주식회사였던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국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는 예. 아무래도 법인에 관한 세금 같은데 맞죠? 예, 예. 예, 법인의 세금이 나오고 있고 예. 근데 그때 파산 신청을 2007 그때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는 개인 파산 신청 아니에요? 그렇죠. 개인 파산 신청하려더니 그때 주택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연대보증 때문에? 저거 도저히 살 수 없으니까 은행 대출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갚을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그 경매를 약간 좀 구분을 해가- 하셔야 되는 게 그 네. 법인과 개인을 이제 분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법인과 선생님을 분리를 하셔야 돼서 이제 네. 법인 채무 때문에 법인 채무의 연대 보증성 것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뭐 또 다른 채무 때문에 그러셨던 건지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제가 이제 그 일반 사업자도 가지고 있었고 법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아, 개인 사업자도 하셨군요. 예, 예. 지금. 그래 두 개 다 법인이 부도나면서 국세청 조사 그 부도나면서 일반 사업자까지 한꺼번에 다 그냥 같은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주유소에 있거든요. 아, 네네네네. 네. 어쨌든 지금 뭐 그러면은 뭐 개인 사업자도 이제 뭐 폐업을 하신 것 같고, 그렇지 같이 다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파산 신청을 하셨다가 네. 결국에는 그 저기 안 되신 부분은 개인 파산 신청하신 거고요, 그렇죠? 예, 예. 개인 파산 신청. 개인 파산 신청이 그때 안 된 이유는 그 이제 파산 선고 직전이나 직후에 이렇게 그 본인의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특히나 뭐 친지나 친구한테 매각하면은 그게 이제 은닉했다 이렇게 인정될 여지가 높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그 파산 선고가 안 되는 사유가 됩니다, 법률상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안 되신 것 같고요. 뭐 현재 이제 뭐 국세가 나오고 있는 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뭐 액수로 봤을 때 근데 그 왠지 법인에 계속 가고 있는 그 세금 같고요. 그 중에 예, 이제 일부는 본인이 대주주였기 때문에 예. 이차 납세 의무를 뭐 부담한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주주이기 때문에 이차 납세 의무 지시고 있기 때문에 뭐 제 생각으로는 그 법인 파산이랑 개인 파산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법인하고 개인하고요. 예, 왜냐하면은 법인도 어차피 이제 뭐 실체도 없고 계속 네. 세금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대주주기 때문에 또 일부 세금에 대해서는 2차 납세를 또 의무를 지시게 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냥 이 기회에 법인과 개인 파산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 법인 파산의 경우에는 문제가 뭐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예납금이 좀 있습니다. 특히나 뭐 채무가 한 90억 정도 되시면 예. 그 예납금이 꽤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단은 좀 여유가 생기실 때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개인 파산은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어차피 뭐 그때는 안 됐지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여전히 뭐 지금 채무 엄청 많으시고 뭐 지금 뭐 신용 그런 것도 안 좋으실 것 같고 지금 현재 뭐 결국엔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적극 재산, 실제 재산이죠. 보다 채무가 훨씬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지금 재산은 이제 아예 없죠. 예, 그리고 뭐 전혀 본인이 지금 갚을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그냥 다시 파산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요. 예, 네네. 마에 지금 법인 저 개인 파산 신청 하는데 네네. 지금 하기 전까지 지금 내가 일하는 거 한 달에 평균 잡으면 한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 아들 통장은 들었는데 아들한테 무슨 뭐 불이익이 간 거 그런 거 없는지. 아드님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아드님 계좌로 자꾸 들어가면은 아드님이 소득이 잡히게 되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세금 폭탄이라기보다는 아드님이 그 소득세 신고를 안 하시면 그 나중에 이제 소득세 미납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산세나 이런 게 붙어서 그 좀 크게 좀 나올 수 있어요, 세금이.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는 뭐 회사 측과 좀 협의를 하셔서 뭐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고 대신에 뭐 수령 확인서를 쓰신다든지 그런 방법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드님 모든 회사들 그렇게 안 되기 요즘에 좀 때문에 회사들이 그렇게 안 해주죠. 예, 좀 우리 이제 꺼림직하니까. 계속 하나 현장에서 일한 거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여기 몇 개월 저기 몇 개월 1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 선생님이 이제 그 물론 이제 그 원천징수가 지금 뭐 돼서 나오는 지금이 이제 그 금액이 이제 선생님에게 나오고 있긴 할 건데 그 뭐 어쨌든 뭐 이게 사실 그 이제 세무서에서 뭐 실제로 이제 나중에 그 아드님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이 세금이래 그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이제 계좌로 입금이 되고 있는데 아드님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게 없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뭐 증여나 내지는 뭐 소득세 탈루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명확하게 그 아드님이 한테 주신 게 아니고 그 두 분 간에 뭐 서류를 쓰시고 명확하게 선생님이 뭐 어떤 수령을 하신다든지 그 300만 원을 그냥 바로 인출해서 항상 같은 날에 인출해서 선생님이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뭐 영수증을 뭐 남겨두신다든지 하면 적어도 아드님의 소득은 아니라고 볼 증거는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받은 금액에서 제가 이제 카드하고, 네네. 카드가 그, 이제 제가 일을 하면 유류세가 필요하잖아요. 네?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자동차를 끌고 다니니까, 네네네네네. 예, 그거하고 이제 저 보험하고 저 집사람 보험하고 해가지고 거의 한 달에 한 170 정도가 그 금액에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요.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는 결국 또 아드님 명인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좀 약간 문제가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세금 문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아드님이 이제 나중에 뭐 세무조사가 나와서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 근데 그 점은 이제 실제로 아드님 소득이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원천 징수가 다 되고 난 소득을 이제 뭐 거기다 입금한 거에 불과하니까 그 회사에서 급여 받은 명세서랑 그런 것들을 잘 지참해서 뭐 소명을 하면 아드님이 뭐 그렇게 소득세 탈루로 뭐 처벌을 받게 되거나 뭐 가산세를 내야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시청자님. 일단 네. 아드님께 세금이 많이 물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제일 크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아드님의 소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시기만 잘 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예. 일단 파산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는데요. 예, 더 예. 궁금한 점 없으신가요? 예, 그러냐, 그럼 파산세 하고요. 그냥 네. 또 한 가지 있거든요. 네네. 제가 이제 여기저기 일을 다니다 보니까 네. 그 임금 체불된 게 있어요. 네. 내가 16년 때 네. 경상도 양산시에서 그 개인 주택을 지었어요. 네. 이제 저는 밑에서 일한 사람이고, 네. 이제 일 지시한 사람이 이제 따라서 일 지시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자재비를 하나도 못 받았어요. 인건비와 자재비를요. 예. 네. 야, 자기는 일 시켜놓고 서울 가면서 모든 것을 당장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가 필요하니까 제가 그럼 우선 그 내 돈으로 준비를 해서 해라. 그러면 내려 네. 보내주겠다. 네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인원은 이제 그 인력시장에서 불러다 쓰고, 네. 제가 이제 한 사람을 데리고 주로 일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 이제 그 식대비라든가 그 사람 인건비하고 저 인건비하고 그 사람 인건비하고 식대비하고 간식비, 경비를 제가 전부 다 지출했어요. 네네. 저 인건비도 못 받으면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 9월 달에 네. 그 인천 노동부 인천지체에서 접수를 했어요. 노동부에 신고하셨어요? 예. 네.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럼 다는 못 주니까 내가 그 법제하더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상담하니까 그러면은 만약 하게 되면은 벌기면 한 500만 원 나온다. 네. 그럼 500만 대해서는 차라리 벌금 무니. 네. 그러니까 2018년 10월, 11월, 12월 나눠서 주겠다. 그 각서를 써주고 노동부에 다 제출했어요. 네. 그 이후로도 한 번에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노동부에 신고까지 하셨고 또 그럼 내가 나눠서 주겠다 각서까지 네. 받으셨는데 아직도 못 네. 받으신 거예요? 예. 네. 이런 경우 그래서 어떻게- 제가 네. 또 이제 그 사람이 금년 3월 달에 네네. 일 좀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요? 그 네. 의중을 듣기 위해서 내가 또 갔어요. 3일간 일을 했어요. 네. 그래 놓고 일 끝내놓고 계속 준다라고 계속 지금 그 2달이 다 돼갑니다요.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은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신고를 또 했어요. 네.
내가 그 사람 의정을 듣기 위해서 내가 돈보다 의정을 보기 위해서 내가 2일간 3일간 도와줬는데 네네. 그 돈에 75만 원밖에 안 된다는데 그 돈도 안 줘요. 또 안 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상습범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을 했어요. 지금 여러 군데 걸려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지금 그래 인천에 다시 또 세웠더니 거기서 한 명이 넘어서 내가 요거 해가지고 다시 전에까 했던 거 이제 고발 좀 해달라. 네. 그랬더니 이분이 주소가 제주도예요. 네네. 근데 실제로는 지금 부평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어쨌든 결국 임금을 받지 못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궁금하신 거잖아요. 변호사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일단은 그 노동부에 지금 뭐 진정을 또 하셨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또 냈습니다. 아, 지금 그럼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도 감독관에 전화 왔거든요. 네네. 이 사람의 주소가 제주도였으니까 제주도로 이관시키겠다. 아, 네. 그래서 그건 아니다. 이 사람이 상습범이다. 주소를 제주도로 해놓고 노동청 고발 건수만 해도 내가 하나만 해도 지금 한 서너 건 되거든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갖고 일 시키고 착잡 돈 안 주고 고발 안 하면 전부 다 제주도로 보내요. 저도 이제서 알았어요. 제주도를 네, 하는 네, 거는. 네. 알겠습니다. 고발하고 선생님, 인천서- 일단은 뭐 네.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잘 하셨고요. 물론 이게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정확한 거는 들어야 되겠지만 약간 시간 관계상 그 임금인지 용역대금인지 불분명한 점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노동부에서 절차를 진행해 주시는 거는 일은 임금이라는 게 인정이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일단은 노동부 절차는 또 진행을 하시고요. 네. 별도로 또 민사소송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일단은 임금 지급 청구를 하시면서 노동부 절차도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쪽으로 이렇게 한번 네.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노동부 진정이 좀 지지부진하다, 그럼 만약에 네. 진짜로 임금이라면 형사 고소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아니 경찰서에 그래서 가서 제가 이제 행사 고발을 하려고 경찰 면허실 갔더니 예. 이 주소가 제주도로 돼가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피고 소인이 제주도다 보면은 어차피 네. 물론 거기다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송이 실 되고요. 거주지는 부평이거든요. 이 예, 사무실도 일단은 그 인천이고요. 경찰서에 접수를 하시면 그 경찰서에서 접수를 일단 한 다음에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로. 그래서 뭐 제주도에 선생님이 한 번 정도 가셔야 될 수는 있어요.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은 한 번 정도만 가시면 뭐 두 번까지 정도까지 뭐 대질 조사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좀 노동청 절차가 좀 지지부진하고 해결되는 게 없다 싶으시면 만약에 이게 임금이 맞다면 그 당연히 형사 고소도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제주도에 가서 조사받는 건 저희 나라 이제 형사소송법 절차상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거는 약간 좀 감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일단 노동부 예, 예. 진행 상황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게 예. 좀 너무 지지부진하다 싶으시면 형사 쪽으로 좀 고발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래서 오늘 노동부에서요. 네. 또 인천 노동부 전화 왔어요. 네네. 제주도로 이관시키겠다. 아, 그럼 네. 먼저 고박 왜 거기서 받아줬냐? 당신들 거기서 각서까지 다 받아주고 네. 했는데 이제 와서 역 하나 아니고 그분이 지금 인천에 사무실 거 부평에 네.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저와 같이 한 6개월 동안 인천 사무실 매일 출퇴근 하면서 나 같이 시작을 했었다. 그럼 네. 그분이 제주도에 있으면서 어떻게 인천을 출퇴근 하냐. 네, 시청자는 지금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방송 실제 시간 받을 관계상 금액이 한 1,800만 원 되는데 인건비만 달라 이거예요. 네, 저희가 방송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상담 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전화로 조금 더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이유로 고민이 있으셔서 굉장히 상담 많은 분들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 계속해서 상담 받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카드비 때문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기록과 예금 담보 대출 건이 많아 대출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유명한 저축은행 이름으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자신들에게 체크카드를 맡기면 월 2.6%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내줬더니 최땡땡에게 800만 원, 450만 원 두 번에 걸쳐서 돈을 받고 돈을 빼갔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준 연락처에 연락을 해봤더니 연락도 안 되고요. 계좌도 정지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걸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보이스피싱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데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사건인 것 같죠? 예, 뭐 아무래도 이제 이 체크카드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취해가지고 네. 이제 이 계좌에서 인출, 이제 그 보이스피싱 피해 대금을 입금한 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바로 인출하기 위해서 네네. 이제 인출책으로 이용을 한 거죠. 네. 인출책이 아니고 이제 그 계좌를 그냥 어떤 체크카드만 이분한테 빌려서 인출책에 넘겨준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으로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되는 네네. 방법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상담자분이 분명히 피해를 입었지만 이렇게 뭐 통장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상담자분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어떨까요? 예, 그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면 그 대가를 받고 또는 대가를 약속하고 체크카드나 통장 이런 거를 대여하거나 받는 행위를 네. 예, 처벌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뭐 체크카드는 통장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체크카드를 준다는 건 사실 통장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불법에 가담한 것 같은 이제 외관이 형성된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체크카드 대여된 게 뭐 아까 보니까 뭐 계좌가 정지됐다고 하는데 그럼 뭐 사기 범죄 이용됐을 거예요. 사기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고 사기로 받은 돈이 들어오고 빠져나갔다. 네. 그러면 어쨌든 그 사기에 이용되는 범죄에 통장을 한 거니까 네.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될 소지가 다분하고 뭐 사기에 가담한 게 뭐 어느 정도 혐의를 받으면 사기죄 방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사실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오면은 정신없는 와중에는 뭐 젊은 사람들도 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 내 돈을 잃게 되는 건데 찾기 쉽지 않은 건가요? 예, 일단은 뭐 보이스피싱 이 사건처럼 바로 인출이 돼버리면 네. 그 이후로는 거의 좀 찾기가 어렵고요. 다만 네. 뭐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은행에서 이 어떤 계좌 이체한 내역을 돌릴 수 있는 이 신고가 들어왔을 네. 때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분 정도 이내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어차피 전산상으로 이제 이체가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근데 만약에 인출이 그 전에 돼버렸으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돌릴 수 네. 있는 것들이 있어서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알아차렸으면은 일단 그 신고 은행 쪽에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에도 신고를 하는 게 그러면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이제 이미 돈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이 많죠. 네네. 이런 상황을 알고 빨리 인출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물론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 네. 네. 그렇군요. 보이스피싱을 그럼 당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떻게 빨리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보이스피싱 당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뭐 결국에는 뭐 수사기관에다가 일단 알리는 게 네. 최선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김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그 골든 타임이라는 거 그게 이제 지나면 현실적으로 이제 받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변제받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 범죄 행위자들이 잡혀서 이제 그 사람들로 형사 합의 시에 이제 변제받는 게 유일한 이제 네.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이 상담 글을 올리신 분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아니고 네. 사실은 범죄 가담한 것처럼 그렇죠. 되고 전자금융거래법 같은 경우에 아주 강력한 혐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저지른 일이지만 혐의가 들어올 게 분명하기 때문에 뭐 먼저 수사기관에 나서서 뭐 자진으로 신고를 하고 네. 이제 뭐 소상히 사실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없어야겠지만 당하신다면 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얼마 전 인스타그램에서 여자친구의 셀카 및 게시물을 올리며 마치 자신인 것처럼 활동하는 계정을 후배의 제보로 발견했습니다. 여자친구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인 것처럼 글을 써서 올리는데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 사실을 여자친구한테 말했더니 4년 전에도 그 사람이 자신의 사진을 도용해 경고 후 계정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도용하는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발견한 계정도 첫 게시물 업로드 날짜를 보니 1년도 넘은 계정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자친구 사진을 도용해 다른 사람 행세를 한 거죠. 그 사람의 지인이 달아놓은 댓글이 있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팔로워이고 실제로는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라도 어떤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자, 사실 SNS상에서는 실제로 만나지 않고 사진만 보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본인인 척하면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명백히 범죄 아닌가요? 이게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실제적으로 이 뭐 정보통신망법 같은 경우에 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네.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네. 그분들이 구하신 사진들이 다 뭐 비밀도 아니고 SNS에 올려진 사진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게 뭐 비밀이라고 사실 인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냥 뭐 타인이 그냥 SNS에 올린 내지는 또 뭐 그 셀러브리티라고 하죠. 연예인들 네. 뭐 사진 뭐 여러 군데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런 사진 그냥 하나 퍼와서 내가 이렇게 뭐 누구다 이렇게 그냥 행세하는 것만으로는 사실 현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물론 이 SNS 상의 어떤 타인 사칭에 대해서 하도 이게 뭐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몇 번 입법 시도가 있었어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서 SNS상에서 타인의 명의를 사칭하는 것도 처벌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표현의 자유, 특히 뭐 패러디나 또 이런 네.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그냥 타인의 그 뭐 이제 타인의 명의로 사진을 냈고 그냥 타인인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SNS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예. 진짜 당연히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네. 없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걸렸을 경우 상대방이 계정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이디와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을 추적할 수 있나요? 네, 이거는 지금 뭐 상담자분이 글 올리신 거 보면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네. SNS인데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네. 외국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 뭐 조금 더 표현의 자유나 이런 것들을 뭐 자유롭게 하는 취지로 이제 SNS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사 요청을 해도 협조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얼마 전 이제 계속해서 이런 범죄가 늘어나니까 국내에서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해외 SNS 측에서도 이제 앞으로 뭐 범죄 혐의가 분명한 경우에는 이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는 이제 뜻을 밝혔다고 하니까 네. 뭐 계정이 삭제됐다라고 하더라도 뭐 아이디, 닉네임 그리고 뭐 IP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하면 추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사진은 뭐 처벌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개인정보를 도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를 도용할 경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문제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또 만약에 도용했다면 또 주민등록법상 처벌도 가능하고 뭐 그렇습니다. 다만 네. 그 자체로는 처벌이 안 되고 그 다른 어떤 도용, 이제 개인정보 도용이라든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 필요하다는 거. 예, 네네네. 도용할 경우는 이제 법적 처벌이 네네. 가능하다는 네네, 거 맞습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SNS 활동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 사진도 퍼오고 또 어떤 분들께서는 사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뭐 사진만으로는 크게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개인 정보는 절대 도용을 하면 안 된다는 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생방송 법률 상담 계속해서 많은 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557-8295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법률 상담을 클릭하시면 언제나 접수가 가능하시고요. 법률방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상담 올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방송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법률 상담 잠시 후에 계속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